알렉산더 푸시킨의 소설은 카드의 여왕, 대위의 딸에 이어 얼마 전 역참지기를 번역해서 들려드렸었죠. 오늘은 역시 직접 번역한 푸시킨의 눈보라를 들려드립니다. 푸시킨은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또 사물의 묘사를 거창하게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따라가기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정교해서 마지막 반전이 특히 즐거움을 주곤 하죠. 역참지기와 마찬가지로 눈보라 역시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에 들어있는 단편입니다. 벨킨 이야기의 소설들은 어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듣다 보면 마치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 하면서 들려주는 듯해서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푸시킨은 5편의 소설을 묶어 고 이반 페트로비치 벨킨의 이야기들, 이런 제목으로 출판해서 마치 고인이 된 이반 페트로비치 벨킨이라는 영주의 유고집인 것처럼 발표했답니다. 사람의 삶을 주제로 쓴 글들이 독자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데요. 추웠던 시간들 보내주는 마음으로 러시아의 설경 진하게 느껴보겠습니다. 노벨라와 함께 푸시킨의 눈보라 끝까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눈보라, 원작 푸시킨, 번역 노벨라. 1811년이 저물어가던 무렵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되었다. 선량한 가브릴 가브릴로비치 R은 내 나라 노바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온 마을에 환대와 인자함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이웃들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그의 아내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와 함께 5코페이카짜리 보스턴 놀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딸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마리아는 17살의 창백하고 가냘픈 소녀였다. 그녀는 부유한 신부감으로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든 그녀를 탐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프랑스 소설을 읽으며 자랐고 그 결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상대는 가난한 육군 소위였는데 당시 휴가를 받아 자기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 젊은이가 마리아의 사랑에 똑같은 열정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알아차리고는 딸에게 그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마치 면직된 하급 관리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 두 연인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단둘이 작은 소나무 숲이나 오래된 예배당 근처에서 매일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잔인한 운명을 한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데 냉혹한 부모의 뜻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들의 허락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이 행복한 생각은 당연히 젊은이의 머릿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낭만적인 상상력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겨울이 되자 만남은 중단되었지만 서신 왕래는 오히려 더욱 활발해졌다.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는 모든 편지에 그녀가 자신을 믿고 비밀리에 결혼한 다음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함께 그녀 부모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것을 간청했다. 그러면 부모는 틀림없이 두 연인의 영웅적인 확고한 사랑과 불행에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얘들아, 우리 품에 안기거라.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오랫동안 망설였고 여러 차례 제안된 도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동의하게 되었다. 약속된 날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두통을 핑계로 방으로 물러가기로 했다. 하녀는 이 계획에 가담해 있었다. 두 사람이 뒷계단을 통해 정원으로 내려가면 정원 뒤편에는 이미 썰매가 준비되어 있을 터였다. 그 썰매에 올라탄 뒤 곧장 네나라도바에서 약 5베르스타 떨어진 마을 야드리노의 교회로 달려가면 그곳에서 블라디미르가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었다. 결행 전야,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속옷과 의복들을 꾸려 묶어둔 뒤 센티멘탈한 친구에게 한 통의 긴 편지를 썼고 또 한 통은 부모에게 썼다. 그녀는 그 편지에서 가장 절절한 말로 작별 인사를 전했고 자신이 택하려는 선택에 대한 변명으로 꺾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을 내세웠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여기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쳤다. 두 통의 편지를 툴라 인장으로 봉하고 보니 인장에는 그 상황에 꼭 맞는 문구와 함께 두 개의 불타는 심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침대에 몸을 던졌고 깜빡 잠이 들었지만 끊임없이 끔찍한 꿈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마치 자신이 썰매에 올라 떠나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딸을 눈 위에서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끌고 가더니 바닥을 알 수 없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가슴의 무너짐을 느끼며 곤두박질 쳤다. 이어 그녀는 블라디미르가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창백했고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끊어져가는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어서 서둘러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다. 그 밖에도 기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환상들이 차례로 그녀 앞에 떠올랐다. 마리아는 마침내 일어났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실제로 두통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냐, 마샤? 어디 아프니, 마샤? 끊임없이 묻는 그들의 다정한 염려가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녀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밝은 척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오늘이 가족의 품 안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기력이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물에게 작별을 고했다. 저녁 식탁에 앉자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녁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한 다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부모는 평소처럼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자기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의자에 몸을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녀는 그녀를 달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라고 재촉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반시간만 지나면 마샤는 부모의 집, 자기 방, 그리고 평온한 소녀 시절을 영원히 떠나게 될 터였다. 마당에 눈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울부짖는 바람, 덜컹거리는 덧문,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불행을 예고하는 듯이 느껴졌다. 집안은 곧 고요해졌다. 모두 잠이 든 것이다.
마샤는 쇼를 두르고 따뜻한 망토를 걸친 뒤 작은 상자를 들고 뒷계단으로 내려갔다. 하녀는 보따리 2개를 들고 그녀를 뒤따랐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내려섰다. 눈보라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었다. 바람은 마치 젊은 범죄자를 막아 세우려는 듯 그들이 얼굴을 향해 몰아쳤다. 그들은 힘겹게 정원 끝에 이르렀다. 길가에는 썰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들은 추위에 반쯤 얼어붙은 채 가만히 있지 못했다. 블라디미르가 보낸 마부는 말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젊은 아가씨와 하녀를 썰매에 태워주고 상자와 보따리들을 실은 다음 고삐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말들은 곧장 달려나갔다. 이렇게 젊은 아가씨를 운명과 마부 테레슈카의 솜씨에 맡겨둔 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젊은 연인에게로 돌아가 보자. 블라디미르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말을 몰고 다녔다. 아침에는 야드리노의 사제를 찾아가 우여곡절 끝에 그와 합의를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인근 지주들 가운데서 증인을 구하러 나섰다. 가장 먼저 찾아간 이는 40살가량의 퇴역 기병 장교로 이름은 드라빈이었다. 그는 블라디미르의 모험이 자신의 젊은 시절 경기병 연대에서 저지르곤 했던 장난들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기꺼이 증인을 서주겠다고 했다. 그는 블라디미르를 저녁 식사에 붙잡아 두었고 다른 2 증인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정말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코스염에 장화에 박차를 단 측량사 슈미트가 나타났고 또 최근 울란 기병대에 입대한 16살짜리 경찰서장의 아들도 함께 왔다. 그들은 블라디미르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맹세까지 했다. 블라디미르는 감격에 겨워 그들을 껴안았고 만반의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어둠은 이미 한참 전에 내려앉았다. 그는 충직한 테레슈카를 썰매와 함께 내나라 도바로 보내며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자신은 말 한 필이 끄는 작은 썰매를 따로 준비하게 한 뒤 마부도 없이 홀로 야드리노를 향해 출발했다.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2시간쯤 후면 그곳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는 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여정은 20분 남짓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가 마구간을 빠져나와 들판으로 나서자마자 바람이 일더니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불과 1분 만에 길은 완전히 사라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짙고 누런 안개 속에 잠겨버렸다. 그 안개 사이로 하얀 눈송이들이 쉼없이 쏟아져 땅과 하늘을 구분할 수 없었다. 블라디미르는 자신이 들판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길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게다가 말은 방향 없이 무작정 걸어나갔으므로 눈더미에 발을 빠뜨리거나 구덩이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때마다 썰매는 뒤집히기 일쑤였다.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반시간이 넘게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야드리아노 숲에 다다르지 못했다. 또 10분이 흘렀지만 숲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블라디미르는 깊은 도랑들이 얽혀있는 들판을 가로질러 말을 몰았다. 눈보라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하늘은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다. 말은 점점 지쳐갔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히다시피 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느라 말의 몸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블라디미르는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을 세우고 생각에 잠겼다. 기억을 더듬고 길을 짚어보며 이리저리 따져보았다. 그러고는 오른쪽으로 꺾었어야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이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말은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미 1시간 넘게 길 위에 있었다. 야드리노가 그렇게 멀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들판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눈더미와 도랑뿐이었다. 썰매는 끊임없이 뒤집혔고 그때마다 다시 또다시 바로 세워졌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블라디미르의 불안은 점점 심해졌다. 마침내 멀리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보였다. 블라디미르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숲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얼마 안 걸려. 그는 숲 가장자리를 따라 말을 몰았다. 곧 익숙한 길에 닿거나 아니면 숲을 돌아서 나가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야드리노는 바로 그 숲 뒤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곧 길을 찾아내어 겨울바람에 잎을 다 떨군 숲의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바람이 이곳에는 휘몰아칠 수 없었다. 길은 평탄했고 말은 기운을 되찾았다. 블라디미르도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갔건만 야드리노는 보이지 않았다. 숲은 끝이 없었다. 자신이 낯선 숲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블라디미르는 절망에 사로잡힌 채 채찍을 휘둘렀다. 가엾은 말은 잠시 속보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곧 걸음이 느려졌다. 15분 정도 지나자 불행한 블라디미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은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옮기기조차 힘들어했다. 점차 나무들이 성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블라디미르는 숲을 벗어났다. 그러나 야드리노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자정이 다 되었을 것이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되는 대로 말을 몰았다. 그 사이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구름도 흩어졌다. 그의 앞에는 흰 물결처럼 출렁이는 눈 덮인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밤은 비교적 맑았다. 멀지 않은 곳에 너더체의 집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블라디미르는 그곳을 향해 말을 몰았다. 첫 번째 오두막 앞에 이르자 그는 썰매에서 뛰어내려 창가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 나무 덧문이 올라가고 회색 수염의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시오? 여기서 야드리노가 뭡니까? 야드리노가 뭐냐고? 예, 뭡니까? 멀지 않소. 한 10베르스타쯤 돼요. 이 대답을 듣자마자 블라디미르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노인이 다시 물었다. 블라디미르는 그 물음에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어르신, 그가 말했다. 나를 야드리노까지 태워줄 말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데 무슨 말이 있겠소? 농부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길잡이라도 원하는 대로 값을 치르겠습니다. 기다리시오. 노인이 덧문을 닫으며 말했다. 내 아들을 내보내리다 길을 안내해 줄 거요. 블라디미르는 기다렸다. 그러나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덧문이 올라가고 다시 수염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요?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나갈 거요. 장화를 신고 있으니. 추우면 들어와서 몸을 녹이시오. 괜찮습니다. 아들을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문이 삐거덕 열렸다. 젊은이가 몽둥이를 들고 나와 앞장섰다. 그는 때로는 길을 가리키고 때로는 눈더미 속에서 길을 더듬어 찾았다. 몇 시쯤 되었을까요? 블라디미르가 물었다. 곧 날이 밝을 겁니다. 젊은 농부가 대답했다. 블라디미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닭이 울고 있었다. 그들이 야드리노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교회 문은 닫혀 있었다. 블라디미르는 길잡이에게 돈을 건네고 사제의 집 뜰로 들어갔다. 그의 썰매는 그곳에 없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네나라도바의 성실한 영지 주인들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런지. 아무 일도 없었다. 노부부는 잠에서 깨어 응접실로 나왔다. 가브릴 가브릴로비치는 수면 모자를 쓰고 플란넬 상의를 걸치고 있었고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는 소물된 실내복 차림이었다. 차주전자가 들어와졌다. 가브릴 가브릴로비치는 하인을 보내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상태와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게 했다. 하인은 돌아와서 아가씨가 밤에 잠을 설치기는 했지만 지금은 기분이 나아졌으며 곧 응접실로 내려온다고 전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더니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들어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했다. 머리는 어떠냐, 마샤? 가브릴 가브릴로비치가 물었다. 나아졌어요, 아버지. 마샤가 대답했다. 어제 숯불 연기를 들이마셔서 그랬던 게 아니겠니?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그런가 봐요, 어머니. 마샤가 대답했다. 그날은 무난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밤이 되자 마샤는 갑자기 앓기 시작했다. 읍내에서 의사를 불러왔다. 저녁 무렵 도착한 의사는 소녀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열이 뒤따랐고 가엾은 환자는 2주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헤맸다. 집안에서는 그녀의 도주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전날 밤 써둔 편지들은 모두 태워 없앴고 하녀 역시 그 일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제와 퇴호 코르넷 장교, 코스염 측량사, 그리고 어린 울란 기병까지 모두가 신중하게 처신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부 테레슈카 또한 술에 취했을 때조차도 그 일에 대해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그 비밀은 6명이 넘는 공모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 가브릴로브나 자신은 헛소리를 하는 동안 그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다. 다만 그녀의 말이 너무 두서가 없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는 딸이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 사랑이 병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몇몇 이웃들과 상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것이야말로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운명이 명백하다. 여자는 운명으로 정해진 남자에게서 달아날 수 없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결혼은 재산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는 것이다. 등등.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딱히 내세울 말이 없을 때 도덕적 격언이란 참으로 요긴한 법이다.
그러는 동안 마리아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는 오랫동안 가브리엘 가브릴로비치의 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늘 받아오던 냉담한 대접이 두려웠을 테니까. 그러나 그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바로 마리아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알린 것이다. 그러나 네나라도바의 영지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들이 초청에 대한 답장으로 블라디미르에게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 알렸고 오직 죽음만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 불행한 인간을 잊어달라고 간청했다. 며칠 뒤 블라디미르가 다시 군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때는 1812년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이 소식을 회복 중이던 마샤에게 감히 전하지 못했다. 그녀는 블라디미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몇 달 뒤 보로디노 전투에서 공을 세운 중상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다시 열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으나 하늘의 은총으로 그 실신은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다. 또 하나의 불행이 마리아를 덮쳤다. 가브리엘 가브릴로비치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나 유산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엾은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의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며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슬픈 기억이 깃든 네나라도바를 떠나 다른 영지로 이사했다. 구원자들이 젊고 부유한 상속녀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마샤는 그 누구에게도 약간의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때때로 결단을 내리라고 권했으나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생각에 잠기곤 했다. 블라디미르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프랑스군이 모스크바에 입성하기 전날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마샤에게 그의 기억은 신성한 것처럼 간직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중히 보관했다. 그가 한때 읽었던 책들, 그의 스케치와 메모, 그리고 그녀를 위해 베껴 써준 식구절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그녀의 변함없는 태도에 놀라워하며 이 처녀 아르테미시아의 우울한 충절을 마침내 꺾고 승리를 거둘 영웅이 과연 누구일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다렸다. 그 사이 전쟁은 영광스럽게 끝났다. 우리 연대들이 해외에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군악대는 승리의 노래들, 비브 앙리 카트르와 티롤 왈츠, 조콩드의 선율을 연주했다. 전쟁에 거의 소년이나 다름없이 떠났던 장교들은 늠름한 군인의 풍모를 갖추고 가슴에는 훈장을 단 채 장성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병사들은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끊임없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영광과 열정의 시대였다. 조국이라는 말에 러시아인의 가슴은 얼마나 힘차게 뛰었던가. 재회의 눈물은 또 얼마나 달콤했던가. 우리는 얼마나 한마음으로 민족적 자부심과 차르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묶었던가. 그리고 차르에게는 그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었겠는가. 그때의 러시아 여인들은 실로 비할 데가 없었다. 평소의 냉담함은 사라지고 승리자들을 맞이하며 후라를 외칠 때 그들의 열정은 참으로 도취적이었다. 그 시대의 어느 장교가 러시아 여인들에게서
가장 값지고도 소중한 보상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겠는가. 이 빛나는 시기에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어머니와 함께 모모주에 살고 있었으므로 두 수도에서 군대의 귀환을 얼마나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 마을들에서의 열기는 오히려 더욱 뜨거웠다. 그곳의 모습을 드러낸 장교는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고 그의 곁에 서 있는 평복 차림의 연인은 몹시 불편해졌다. 이미 말했듯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가브릴로브나 주위에는 여전히 구원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후사르 연대의 부상당한 부르민 대령이 단축구멍에 성 게오르기 훈장을 달고 근처 아가씨들이 말하듯 독특한 창백함을 띤 얼굴로 영지에 나타나자 다른 이들은 모두 자연스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26살 정도로 보였다. 휴가를 받아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영지와 인접한 자신의 영지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다. 마리아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늘 지니고 있던 침울함도 그의 앞에서는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그에게 요염하게 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녀의 태도를 지켜본 시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부르미는 참으로 매력적인 젊은이였다. 그는 유난히 여자들의 마음을 끄는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격식을 갖추되 눈치가 빠르고 허세는 없지만 가끔은 슬쩍 빈정대기도 했다.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를 대하는 그는 꾸밈이 없고 솔직했으나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의 영혼과 시선은 늘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듯 보였다. 소문으로는 한때 몹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마리아 가브릴로브나의 눈에는 조금도 흠이 되지 않았다.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대개 그러하듯 마리아 역시 대담함과 뜨거운 기질을 드러내는 일탈쯤은 기꺼이 용서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다정함, 그의 유쾌한 대화, 그 독특한 창백함과 삼각건에 팔을 건 모습, 이 모든 것보다 이 젊은 후사르 장교의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마리아는 그에게 무척이나 끌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역시 자신의 눈치와 경험으로 그녀가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를 특별히 대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아차렸을 터였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지도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는 것일까? 무엇이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인가? 참된 사랑에 흔히 따르는 수줍음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혹은 능숙한 구원자의 의도적인 절제? 그녀에게 그것은 수수께끼였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리아는 그 원인이 오직 수줍음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더욱 각별한 관심으로 그를 격려하기로 또 필요하다면 애정 표현까지도 마다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이 일을 매듭지을 준비를 한 뒤 낭만적인 고백의 순간을 애타게 기다렸다. 어떤 성질의 비밀이든 비밀이란 언제나 여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법이다. 그녀의 계획은 뜻한 바를 이룬 듯 했다. 적어도 부르미는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고 그의 검은 눈은 그렇게도 뜨겁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결정적인 순간이 머지 않은 듯 보였다. 이웃들은 이미 혼사가 정해진 일인 양 이야기했고 선량한 프라스코비아 페트로브나는 마침내 마샤가 제 짝을 만났다고 기뻐했다. 어느 날 노부인은 응접실에 홀로 앉아 카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브루민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곧바로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의 행방을 물었다. 정원에 있단다. 노부인이 대답했다. 나가보렴.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브루민은 밖으로 나갔다. 노부인은 성호를 긋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일이 결판 나려나? 브루민은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새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손에 책을 들고 앉아있는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를 발견했다. 실로 로맨스의 여주인공 모습이었다. 몇 마디 안부와 이야기가 오간 뒤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 그로써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더욱 깊어졌고 이 난처한 침묵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단호한 고백 한마디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된 것이다. 부르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며 잠시 들어달라고 청했다.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르민이 말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더욱 숙였다. 나는 매일같이 당신을 만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달콤한 기쁨에 스스로를 익숙하게 만든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 당신의 사랑스럽고도 견줄 데 없는 모습은 앞으로 제 삶의 고통이자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제게는 반드시 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께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우게 될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장벽이라면 언제나 있어 왔어요.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급히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그리고 3년의 애도. 사랑스러운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 저희 마지막 위안마저 빼앗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승낙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만은 만일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저를 괴롭히고 있군요. 네, 압니다. 당신이 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 저는 느낍니다. 하지만 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부르민이 말을 이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리아 가브리엘로브나는 놀라서 외쳤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네요. 계속하세요. 제 생각은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계속하세요. 1812년 초였습니다. 부르민이 말을 이었다. 저는 연대가 주둔해 있던 빌나로 서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역참에 늦게 도착해 가능한 한 빨리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때 갑자기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역참 지기와 마부들은 눈보라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보라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전 다시 말을 내오라고 명령하고는 눈보라 한가운데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부는 강줄기를 따라가면 길을 3베르스타쯤 단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강둑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마부는 우리가 길로 나왔어야 할 지점을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낯선 고장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 불빛 하나가 보였고 저는 그쪽으로 가라고 마부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나무로 된 교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었고 난간 밖에는 67대의 썰매가 서 있었고 현관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여러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는 마부에게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딜 헤매다가 왔나. 누군가가 제게 말하더군요. 신부가 기절을 했었다네. 사제께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야. 우린 막 돌아가려던 참이야. 어서 서두르게. 나는 말없이 썰매에서 내려 2-3자루의 촛불로 희미하게 밝혀진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구석 긴 의자에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고 옆에서 젊은 여자가 앉아있는 아가씨의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아가씨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늙은 사제가 저희 앞으로 다가오더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작해요, 신부님.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부축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제 눈에 그녀는 전혀 못생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경박한 충동에 이끌려 저는 설교단 앞 그녀 곁에 섰습니다. 사제는 서둘러 예식을 진행했고 3 남자와 하녀 1명이 신부를 부축하면서 오직 그녀만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이제 서로 입을 맞춰요.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창백한 얼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막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는데 그녀가 외쳤습니다. 아, 그 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증인들이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몸을 돌려 교회를 빠져나와 곧장 키비트카에 올라타며 외쳤습니다. 어서 출발해. 맙소사. 마리아 가브릴로브나가 외쳤다. 그 불쌍한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인가요? 모릅니다. 부르민이 대답했다. 결혼식을 올린 마을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날 밤 떠나온 역참이 어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그 사악한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나서자마자 잠이 들어버렸고 3번째 역참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있던 하인은 전쟁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토록 잔인한 장난을 쳤던 여인, 그리고 지금 이처럼 가혹하게 제게 되갚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찾을 희망은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마리아 가브릴로브나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외쳤다.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어요? 부르미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마침내 그녀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